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는 412페이지, 우선 4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법인 조정에 관련돼서는 지금 뭐 폴더 회사를 지금부터는 5,000번에서 이제 연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5,000번 회사는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5,000번 불러 오셔가지고서 지금 여기 처음 법인세와 관련된 그 발생되는 그 수입 금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법인세 관련된 그 세무조정 모든 항목 신고서까지 세무조정 계산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례대로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숫자들이 중간에 바뀌는 것들이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숫자를 제대로 입력했는데 지금 이 교재 21년도 나왔다 손 치더라도 중간에 혹 여기 프로그램에 무슨 세율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면 자동 계산되는 거는 굳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해당되는 것들만 어떤 것들인지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재도 연초에 나온 거하고요, 중간에 나온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뭐 문제 자료 입력하다 보면 금액이 안 맞으면 짜증나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 특히 법인세는 작년도 거 못 풀어, 짜증나서. 왜냐면 바뀌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라든지 그 내용들 이해하시는데 중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따 실무 연습하실 때는 우리 회사 5,000번에서 할 거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가실 때 꼭 백업 받아놓고 가세요. 자,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조정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우선 교재 412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여기 법인세 시작하면서 교재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프로그램 저도 한번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TT 1급으로 해주시고요. 코드 번호는 5,000번. 이 없네. 5,000번이 없으면 뭐 일단 아무거나 들어가서 5,000번 됐죠? 자, 일단 법인 추정이라는 화면에 보시게 되면 꽤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구성 내용들 하나하나 좀 먼저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기초정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법인 조정의 기초정보관리는 회사 기본사항 등록, 우리 대부분 회계에서 등록해놨던 것들을 그대로 끌고 와 있고요. 개정 과목이라든지 적용, 등록도 마찬가지로 앞에 회계하고 연동돼 있어갖고 별반 손대실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 코드라든지 계좌 코드, 이거는 뭐 실무 업무와 관련돼서 회사에서 관련된 세무서라든지 우리 송금할 때 그 연결되어 있는 계좌들을 안내하고 있는 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총괄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 법인세는 우리가 이론으로 배운 거하고 다르게 거의 다 똑같기는 하겠지만은 신고서에다가 우리가 수기로 쓰는 게 아니라 회계 또는 세무 프로그램에서 입력했던 자료들을 링크시켜서 연동되는 것들을 갖다가 반영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 순서대로 여기서 저기 프로그램 운영할 때요, 순서대로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절차대로 안 하게 되면 숫자가 어그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그 주의해야 될 것들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이 플로어가 이렇게 뭐 나와 있다고 등등 되어 있죠. 기초정보관리, 뭐 정기서식 작성 블록이, 단기 대상서식 블록이 선택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주로 이걸 보고서 입력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게 있구나, 플로어를 갖다가 설명해 놓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여기 작성하는 것들은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법인 결산할 때, 법인 세무조정할 때 주로 쓰는 것들을 여기다 등록해 놓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 있다는 거,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시험 문제 대상에서는 당연히 여기 나오는 게 없고요. 저도 한번 이렇게 화면 보여드리는 걸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린 거란 얘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작성 순서 플로우 차트 두 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이 다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요, 기초사항 검토 체계 교재도 있어요. 근데 여기 화면에서도 기초사항 검토하래요. 표준 재무제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그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될 거, 이런 순서대로 1, 2, 3, 4 아주 잘 돼 있죠.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얘를 참고하시게 되면 흐름이 좀 잘 연결이 될 거예요. 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안 보면 안 보게 돼요, 얘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아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됐고요. 체크 리뷰는 됐고. 그래서 기본 정보 관리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결산서상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재무제표가 다 작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걔네들은 대부분 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좀 트랜스레이션 트랜스퍼 해갖고서는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어디 포맷에 맞게 법인세법에 맞도록 구성 내용들을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자격시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시험 문제 여기서 내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는 지금 재무제표란 용어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나요? 대차 대조표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 기준 도입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의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이 꼭 그걸 따라가리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재무상태표 이전의 용어가 대차 대조표였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도 대차 대조표라는 용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대차 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기 이전에는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포함은 되어 있어요. 제출하라고. 근데 재무제표의 구분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얘네들은 별반 손댈 거 없이 나중에 결산서상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그냥 포맷 바꾸는 것만 이따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을 보시니까 여기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수익금액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매출액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수입으로 보는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재무회계의 매출액과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의 수익금액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작성을 하게 되더란 얘기죠. 즉 우리 법인 세무 조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금액부터 확정한다. 재무회계의 매출액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조정했느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수익금액은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1년 동안의 법인의 수익금액이 매출액이 얼마라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결정을 해놨는데, 얘가 지금 부가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각 분기마다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신고해 놓은 거 있죠. 부가세도 우리 거기 공급가액 과세 표준으로 해서 신고해 놓은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부가세법하고도 법인세법하고도 연관관계가 아주 깊다는 얘기죠. 그럼 자,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첫째, 재무회계에서의 매출액. 두 번째, 부가가치세에서의 과세표준. 세 번째, 법인세법에서의 수익금액. 다 일관성이 있죠.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나요. 왜? 세법도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차이 내역을 설명해 주는 표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굳이 세무조정과는 크게 관계는 없는 거겠죠. 얘는 1년에 한 번 정도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뭐죠? 법인 세무 조정할 때 쓰이는 용어들부터 한번 들어봐야지 이따가 볼 때도 조금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 배당 금액 명세서. 얘는 지난번에 두 가지라고 했었죠. 배당금이에요. 배당금인 경우에는 지주사로서 자기네 뭐죠? 계열사로부터 배당금 받는 경우 있다 그랬었죠. 또는 일반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에서 배당받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수입 배당 금액 명세서에서 얘네들을 갖다 표시를 해주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얘도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보증금을 받게 되면 일정한 이자가 발생하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입금, 돈 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임대업을 하는 회사에서의 입금이 수익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 명세서에서 조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공통적인 게 뭔가요? 다 회사에서 봤을 때는 돈 번 돈이죠. 물론 재무회계에서 따지면 매출액이라는 것과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면 부동산 임대 수입도, 또는 주식이 있다면 주식에 대한 그 수입들도 뭐 등등 다 이렇게 수익금액 조정이라는 항목에 몰아놓고 한꺼번에 여기서 하나씩 정리를 먼저 해주세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수익금액 가장 중요하겠죠. 매출금액 정리하는 거니까. 두 번째, 여기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이 두 가지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뭐라고요? 얘예요. 수익금액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이 나와 있는데, 비용들 중에서 감가상각비는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회사에서 유형자산의 금액이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이 제일 첫 번째로, 그것도 항목 자체를 아예 별도로 구분해서 여기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형태는 우리가 배웠던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 있죠?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미상각분 상각조정 명세서라는 거하고, 맨 마지막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을 때 얘는 세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즉시상각 의제니 뭐니 뭐 이상한 얘기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할 때 어떤 항목들이 그 고정자산 항목 프로그램에 추가로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익혀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간단한 예로 지난번에 이론 설명할 때도요, 제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비 1,000원 해놨더만 저기 법인세법에서는 1,000원이 아니라 8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재무회계에서 1,000원 중에서 200원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겠죠. 회사에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으로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겠지만 얘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세무조정이라고 했었죠. 뭐 송금 불산입 하고 뭐 유보 처리하고 등등 하는 것들 회계 프로그램 하나하나 개정 과목 보면서요, 그 처리되는 내용들을 좀 익숙하게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누이 뭐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지만 한 큐에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래서 마음 좀 여유 있게 가지시면서 내용들 자꾸 익히시려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감가상각비를 비롯해서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일렬로 이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총 13가지 개정 과목을 갖다가 세무조정을 우리가 해야지 돼요. 그러면 개정 과목별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대부분 처음 봤던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뭐 이거를 외울 만한 건덕지도 없기도 해요. 굳이 이걸 왜 외우나?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법인 세무조정할 때 어떤 개정 과목들을 순서대로 개정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떠오르게 되면
그 계정이 떠올랐을 때 얘 화면이 어떻게 났든가 자주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그 화면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차후에 재무회계에서 계정 과목을 배우실 때에도 이런 계정들을 자주 이제 반복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한동안은. 그래야지 익숙해질 테니까.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봐가지고서는 얘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요. 왜? 예전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를 작성했을 때 거기서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는 게 되게 많으니까 헷갈렸었죠. 얘는 거기 곱하기 몇 배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용어도 이해하시면서 하나하나 보셨을 때 얘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중점적으로 보신 다음에 또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로 또 한번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계정 과목별로 세무 조정한다 할 때 뭐니 해도 첫 번째가 뭐 했었어요? 감가 삼각비 됐어요? 두 번째는 뭐 나와 있나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 모르지 않잖아요. 계정 과목 그죠? 세 번째 대손 충당금, 대손금 네 번째 접대비 다섯 번째 가지급금 여섯 번째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외화자산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성급비용 퇴직연금 업무무관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기부금 맨 마지막에 나와있죠. 이렇게 이 항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총 13가지의 비용 계정들을 법인 조정할 때, 법인 세무 조정할 때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익혀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 비용들을 갖다가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기업회계 기준과 즉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요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 계정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 계정에서 조정해줘야 될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여기다가 써놓는다면 세무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여기 수익을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이라는 계정은요 우리가 송금이라고 부르는데 입금과 송금은 구분이 매치가 되니까 금방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 입금은 지금 당기순이익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더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누락이 된 게 있거나 세무조정을 통해서 플러스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하고 단짝인 게 있다 그랬었죠. 이 입금이라는 뜻은 비용에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걔는 법인세법에서는 송금, 불산입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비용 처리했는데 우리 결산서상에서 당기순이익이 반영되는 비용으로 처리해놨어요. 근데 비용을 빼버리면 인정 안 해주니까 당연히 돈은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겠죠. 근데 걔는 벌써 결산이 끝났으니까 거기서 손댈 수는 없어요. 세무조정할 때 다시 플러스 시키는 방법밖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란 용어하고 송금 불산입의 결과가 똑같이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송금이라고 되는데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비용이에요. 근데 얘하고 똑같은 의미는 분명히 수익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수익금액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불산입한다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결국은 그 당기 순이익에서 차감시켜줘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세트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쓰기로 한다고 얘기했었죠. 이제 요 용어를 갖다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릴 때 우리 이제 그 세무조정할 때 세무조정은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세무조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소득 처분을 해주는데
소득 처분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었죠. 이 칸이 모자르네. 첫 번째, 회사 내부에 있을 때 소득 처분하는 방법 있다 그랬었어요. 회사 내부에 남아 있을 때는 유보라는 말 쓴다 그랬었죠. 정확한 명칭은 유보 발생이란 용어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유보가 감소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보 감소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계정에 남아 있으면 이를 그냥 기타라고 처분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얘도 이제 이론으로 배웠었던 그 용어들 또 한번 들어보는 거니까 여기 사례들을 갖다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기타 처리하는 거구나 매출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이론은 말 그대로 일단은 이론일 뿐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지 이해가 더 빠르니까. 자, 이번에는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요.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소득자 이게 누구한테 갔느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얘가 임직원한테 갔다. 그럼 이거 상여 처분해 주세요. 그랬었죠. 상여 처분했으면 상여금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소득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대표이사 상여라고 처분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상여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었어요. 임직원인데 이 사람이 대주주야. 그러면 주주이면서 임직원이죠. 그럴 때는 배당 처리해야 되나? 상여 처리해야 되나? 그건 임직원으로 처리합니다. 주주이면서 임직원일 경우에는 소득처분 뭘로 한다? 똑같이 상여로 한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주주일 경우에는 배당 처분한다. 세 번째로는 얘는 법인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개인이긴 한데 제3자한테 그 법인에서 돈을 등등 관련돼서 지급했다 그러면 얘는 기타 소득 처분한다 그랬었죠. 기타 소득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저기 소득세 배우실 때 기타 소득자 아까 맨 마지막에 연습한 거 있죠. 그 기타 소득자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으로 처분했다면 소득세 징수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 더 이상 법인에서 돈이 지출되긴 했는데 그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개인 사업자이거나 그다음에 국가 단체거나 그다음에 지방 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더 이상 소득관계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소득처분에서 제일 간단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는 이 7가지가 지금 소득처분이 있다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 7가지 소득처분은 아무 때나 7가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7가지 소득처분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요. 여기 입금, 산입과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얘에 대한 소득처분이 7가지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송금과 입금, 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도 따로 있나요? 예, 있어요. 얘에 해당되는 건 3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일단 그 회사 송금에 관련된 것들은 일단 다 유보 발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유보 감소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처리합니다. 기타는 어디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자본계정에 남아있는 거라고 그랬었죠. 상대적으로 이익금과 특히 송금불산입을 소득 처분하는 항목들이 되게 많게 나와 있더란 얘기죠. 근데 일단 이 용어를 알아둬야지만이 제가 세무조정하고 소득 처분은 그래서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런 거 설명할 때 이 용어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개정 과목별로 소득 처분하면서 여기 소득 처분과 또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하라는 게 여러분 법인세법에서 있는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요구하는 문제예요. 자, 세무조정하시고요. 소득 처분하세요. 그럼 그 절차는 금액을 갖다가 재무회계 당기순이익과 또는 비용이나 수익과 법인세법상의 세법과 비교해서 차이가 뭐가 계산된 내역들이 있겠죠. 그런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는 계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계정들이 아니에요.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소득처분, 뭐죠? 회계 처리해놨던 것들을 전 세법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비교해 가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하는지를 갖다가 익혀보실 거란 얘기죠. 그거 이렇게 우리가 소득처분한 것들 있죠. 이렇게 소득처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집계해 놓은 표가 바로 요거예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되어 있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과 법인세법상의 차이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몽졸이 다 집계해 놓은 표 이름이 뭐라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비과세 소득 명세서나 지점 유보 소득금액 계산서나 이 밑에 것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또는 명세서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정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될 항목들이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공제 감면 추납세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선택적으로 몇 개만 해당되는 거 문제 풀 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설명 해 드릴 때는 시험 문제 출제하고는 관계없이 해당되는 거 짧게나마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 공제 감면 1, 2, 3, 4, 5, 6번까지 되어 있죠.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들은 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나 공제감면 해당되는 것들은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특별비용 조정명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여기 관련된 거 한 두어 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거는 읽어만 봐도 항목으로만 들어가 있을 뿐 주변 일반적인 법인들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항목을 찝으라 하면 시험 문제 관련돼서요. 수익금액, 감가상각비, 감목별 세무조정,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공제감면에서 연구비, 인력개발비,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맨 마지막 법인세 여기 지금 누를 수가 없네 이거 종쳤어. 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이제 법인 조정 2라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법인 조정 2에서 여러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 처리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게 법인세 과세 표준하고 세액 조정 계산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답니다. 뭐 가끔 가산세도 나오긴 하는데 좀 드물게 나오기는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둘 거 있으면 알아두셔야 되겠죠. 최저한세 계산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항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때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거 법인 조정이라는 게 어떤 구성을 갖고 있구나 한번 보셨죠? 지금 화면들 여러분이 흔하게 볼 수 없는 것들이라서 미리 한번 쭉 훑어보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작성 플로어 얘는 필요 없고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되겠죠? 4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법인 조정 프로그램의 기초 그래서 1, 2, 3, 4, 5, 6, 7, 8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거기 오른쪽에 동그라미 번호에 따라서 1번부터 808번까지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법인 조정 2라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놓고 있죠. 예,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15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인 조정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계 세무사들도 법인 조정할 때 회계 프로그램 대부분 다 이용 물론 하겠죠. 근데 이거 법인 조정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이걸 직접 다 하느냐? 거의 드물어요. 다 누가 해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 세무사 이거 몰라요? 아니, 물론 알죠. 근데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요. 이런 내용이라든지 설명 그런 것들은 많이 등등 해주지만 실무자 즉 세무 회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그 업무를 갖다가 진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은 굵지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세무사 그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 이런 것까지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거기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보편적으로 실장급, 그다음에 사무장급 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까지만 하면 먹고 사는데 거의 지장 없을 것 같다고 제가 100% 장담합니다. 왜냐면 제 딸아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오늘 종합소득세 마감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이 지금 회사 업체들이 몇백 개 되는 회사도 있고 작게는 몇십 개는 최소한 되는데 한 사람이 3, 40개를 맡아요. 근데 여기 직원이 4명 있거든요. 그럼 100개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규모가 크냐면 크지가 않아요. 그럼 법인 세무 조정할 수 있는 게 법인들을 많을까 적을까? 금액이 어지간해도 법인 세무 조정할 내용들은 빤하고 늘상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별로 여기 세무 조정하다 보면 늘상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어느 회사나 다 똑같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익혀놓으시면 돼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뭐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연구, 그다음에 인력 개발 관련된 거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흔한 계정들을 조정하는 것들을 갖다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은 특이하게 그 3월달에 법인세 신고, 그다음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면 휴가와 함께 보너스가 왕창왕창 지급되더라고요. 어저께 가서 또 큰애가 또 한 방 쌌어요. 얘는 고수주의 원칙을 모르는 것 같아. 돈 들어온다면 쏘라고 했는데 돈 들어오기도 전에 쐈어. 저희 집 근처에 그 리파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더라고요. 리파로. 지금 한번 조회해보세요. 왜? 생각났을 때 빨리 조회해봐야 돼. 까먹으니까. 이게 이탈리아어로 휴식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여기가 저도 몰랐었는데 주말에 여기 이 전주에서 아주 뭐라고? 핫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얼떨결에 토요일, 일요일 연장 갔어요. 식당도 있어요. 소풍이라는 식당.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예,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생각나시면 저도 여기 와갖고 소개시켜 드릴 만한데 생겼다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교재 416페이지 볼게요. 41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법인 세무 조정 프로그램 작업 순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작업 순서가 지난번에 우리 법인 세액 계산할 때 순서 있었잖아요. 그 순서가 그 법인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한다면, 얘는 뭘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를 나열해 놨냐면, 얘는 그 적용하는 순서 있죠. 조정 그 계산서들의 작업 순서대로 이런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라고 프로그램 안에서의 그 적용 순서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 표시 뭐 접어놓든지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각 순서별로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서부터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거기다 체크를 해 보시면서 지금 요걸 이렇게 설명했구나, 요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시게 되면 법인 조정 프로그램의 공통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얘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냥 읽어볼게요, 같이. 법인 조정 프로그램을 지금 공통사항이라고 얘기해 놓고서 화면 내에서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되어 있는데, 왜 별거 같지 않게 이 책을 읽어드려요? 책 읽어드리는 게 얘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종의 순서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 정도는 봐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1번, 화면 내에서 상호간 이동은 탭 또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다. 그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2번, 법인 조정 그 서식에 규정 서식은 한 장으로 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내에서 작업 순서에 의해 커서가 우선순위로 먼저 가 있다. 즉 작성할 때 뭐부터 작성해야 되는지 커서가 지가 알아서 딱 가 있으니까 그거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란 뜻이겠죠. 그죠? 딴 데 가서 막 하게 되면 프로그램 꼬입니다. 숫자가 이상한 게 나오고. 자, 세 번째, 집계란 또는 작성 요령에 의해서 자동 계산이 되는 항목이나 해당 란에는 커서가 이동되지 않고 자동 계산됩니다. 대부분 여기 이제 서식 작성하다 보면은요, 숫자들이 벌써 다 반영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손댈 필요 있겠다 없겠다, 지가 알아서 다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를 수기로 작성하려면 이것도 아주 골치 아파요. 순서대로 금액을 합산하고 틀리고 많이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편리성이 있다는 얘기죠. 항목 간 또는 각 란에 상호 연관되는 수치는 자동 반영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반영되어 있는 수치들은 손댈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칸에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 걔네들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거요. 얘가 좀 더 중요해요. 법인 조정 프로그램의 작성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조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무 조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라 그랬죠. 첫 번째, 법인 세무 조정 프로그램의 작업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선행될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데이터를 연결받아 다음 메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주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각 메뉴 상단, 화면 상단의 코드 도움, 원장 조회, 잔액 조회, 매출 조회 등 재무에 기여의 자료를 조회하고 검토한 다음 조정 명세서에 적색키, 여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1, 2, 3 거기 순서 주어진 대로 걔에 따라서 조정을 해달래요. 그렇게 입력해야지 숫자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걔를 엉뚱하게 다른 것부터 작성하게 되면 얘가 먹통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얘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세무조정하면서 자주 보시게 될 항목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메뉴에 따라서는 기장된 재무회계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장 조회키를 이용하여 기장 데이터를 조회해서 조정한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보면 원장 조회는요, 우리가 지금 그 결산할 때 재무제표 우리 회계 처리했던 것들 있죠, 얘네들의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각 메뉴별로 세무조정 작업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에 합계 등록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 합계 등록이 아까 얘기했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뜻해요. 그래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정 명세서들을 조정할 때마다 거기 계정 과목별로 또는 소득 조정하는 것 별로 여기 합계 등록이라는 걸 눌러서 그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작성이 완료되면 상단에 저장키를 이용하여 작업 내용을 저장한다. 제일 중요하죠?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 거는 안 나오는데요. 예, 저장 안 하셨군요. 지난번에 우리 감가상각비 반영할 때도 저장키 몇 번 해봤었죠. 화면에서 저장키가 보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저장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항목들이 등등 하실 테니까요. 자, 4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공통사항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그 새로 불러오기 또는 저장, 미리 보기, 합계 등록. 예, 합계 등록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 단축키로는 F8키예요. 나중에 이제 실무 많이 하시게 되다 보면 그냥 여기 F8을 누르시는 분도 있겠죠. 원장 조회, 잔액 조회, 삭제, 일괄 삭제, 정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 자주 많이 쓰는 항목이요. 새로 불러오기, 저장, 합계 등록, 원장 조회,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우리 이제 세무조정하면서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될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1장은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판정이라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도 굳이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 세무조정에서는요, 얘가 중소기업인 것 아닌 게 상당히 중요하더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나라에 있는 법인들 중에서 중소기업이 많겠어요? 대기업이 많겠어요? 중견기업이 많겠어요? 말 하나 안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법인 할 때, 물론 회사가 있다면은야 다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단해요? 여러분들한테 중소기업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면 좀 대기업 아닌 조그만 기업.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론 배울 때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선 말로 이론에서 배웠던 거 한번 써보고 여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판단 여부는 지금 첫 번째가 사업 규모라고 사업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 요건은 거기 지난번에 거기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용어 썼었어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거 아닌 것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 밑에 교재 보시게 되면 소비성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보니까 첫 번째 호텔이라고 되어 있죠. 호텔업과 여관업. 근데 호텔업, 여관업은 여기 소비성 서비스업인 건 알겠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항목들이 있었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이라든지 여관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왜? 돈 벌어야 되잖아. 우리나라도 왜 벌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나요? 여기 주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점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유흥주점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렇게 해당되고요. 근데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는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얘기해놨죠. 내용이 외화벌이 할 때 외국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 판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오락유흥이라고 되어 있나요? 오락유흥. 보통 여기는 카지노 같은 것들 얘기한다고 했나요?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카지노는 외국인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고 그 이외에 해당되는 뭐 오락, 육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구분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뭐에 해당된다? 여기 사업 요건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로는 규모 요건이에요. 규모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은 매출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산 기준이 있어요. 자산 기준을 봤을 때 자산 기준은 한 5천억 정도 생각하시면 됐고요. 근데 매출액 기준은 되게 업종마다 여기 항목들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두 가지만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중소기업 판단 여부는 첫 번째 사업 요건으로 따진다. 중소기업 판단 여부는 첫 번째 사업 요건, 두 번째는 규모 요건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독립성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독립성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립성 요건은 여기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대기업의 자회사라든지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연결관계가 있으면 해당사항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독자적으로 요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만 중소기업으로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예 기준이 있어요. 유예 기준은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 이론할 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냥 자산 기준으로만 봤을 때요.
지금 5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여부를 따진다 그랬었죠. 그런데 자산이 올해 5천억이 됐어. 그럼 내년부터 당장 여기 중소기업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그 여기 중소기업에서 탈피하는 그 해가 있죠. 그 해 이후로 3년간, 4년간 그 유예 기준을 둬요. 그때 그게 계속 유지되거나 더 증가한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만 중소기업 요건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유예 기간을 3년, 4년을 준단 말이죠. 4년, 제가 기억할게. 4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 여하튼, 그 기간 동안에 적용 여부를 갖다 따져서 중소기업 판단 여부는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거기 4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500억 이하인 업종, 그다음에 1,000억 원 이하인 업종, 오른쪽 4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800억 이하인 업종, 600억, 400억 순서로 거꾸로 돌아가면은요 4, 6, 8, 10, 15 이렇게 되죠. 억대가. 아 근데 그럼 뭐 업종을 언제 다 외우고 있어요? 그거를 다 못 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 규모별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시험 문제에 물론 당연히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서는 요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법인 이 프로그램을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우리 회사의 그 중소기업 여부를 적용할 때 여기 매출액 기준을 등록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이란 얘기예요. 대충 어떻게 중소기업 구분하는지 이해는 되셨죠? 자, 42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판정 요령이라고 해서 업종 구분, 매출액, 자산 총액, 그다음에 뭐 경업의 경우 중소기업 판단 업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나요? 유예기간 나와 있는 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돼요.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탈피하는 그 해 포함해서 4년, 그 해는 제외한다면 그 다음 해서부터 3년, 그 합쳐서 몇 년이 지금 중소기업 아닌 상태예요. 4년이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에서도 4년은 지금 유예를 시켜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과세 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 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그때 판정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중소기업 요건이 지나더라도 최소한 올해 지났다면 돌아오는 3년 동안에는 무조건 중소기업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유예기준, 졸업기준이라는 용어도 가끔 써요. 유예기준, 졸업기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됐을 때 혜택이 있으니까 중소기업 여부를 따지겠죠. 그래서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많이 적용되는 것들이라고 했었죠. 요건 이런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봐요. 중소기업의 혜택 어떤 게 있었나? 네,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일반 기업은 접대비 한도액이 1,200인데 얘 중소기업일 때는 접대비 한도 금액이 3,600까지 인정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두 적용해 준대요. 여기 결손금, 소급 공제해 준다 그러죠. 이건 중소기업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즉 전년도에는 법인세를 냈어요. 근데 올해 결손 났어. 그러면 전년도 것만 2월 공제 2월씩 해서 5년 동안 그거 아니라 언제 것만 바로 직전 연도 것만 소급 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그다음에 분납 기간. 분납이라는 것은 여기 법인인 경우 일반 법인인 경우는 분납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지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분납 2개월. 지난번에 소득세 우리 종합소득세 배우시면서도 종합소득세는 2개월 이내였었죠. 근데 법인은 1개월 이내예요. 근데 중소기업일 경우만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법상 지원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거 중소기업일 때 제일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중소기업일 때 혜택을 받는 항목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기 연습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나왔는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 얘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처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등록하는 절차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여기 법인조정 2라고 되어 있죠? 눌러가지고서 신고 부속서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끝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보이시나요? 이거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셨으면 화면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사업요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는 뭐 나오고 있어요? 규모요건 나오고 있죠. 매출액하고 자산 규모. 그 다음에 밑에 독립성 요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4번에 보게 되면 유예 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시면 될 거란 얘기죠. 423페이지에 다음 자료에 의해서 법인조정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해 보세요. 단기의 업종별 표준소득률 코드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업태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업이라고 되어 있죠. 기준 경비율 코드는 거기 번호 나와 있죠. 얘 우리 입력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에서 기준 경비율 코드 343000 세 개를 입력하면 제조업이라고 지가 알아서 탁 떠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억 2130만원. 예,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여기 코드 기준 경비율 코드 번호가 503001 입력하면 도소매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5천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간단하다고요? 아니, 그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출액 얼마냐요? 그럼 여기 억 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25억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25.7억 원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당 제조업, 그 다음에 도소매업에서 그 중소기업 규모는 몇억 원 이하면 1,000억 원 이하면 중소기업 됐다고 나와 있죠.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적합. 지가 알아서 떴죠. 자, 자산총액은 얼마 있대요? 자산총액은 33억이죠. 그래서 33.4억 정도 치게 되면 적합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번째에 보시게 되면 법인 조정은 독립성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나와 있죠. 충족했으면 적합이라고 써야겠죠. 독립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근데 얘가 적합으로 내가 한글을 몰라 잘. 여위 적합 여부도 1번, 적정 여부도 1번. 이렇게 하게 되면 적합으로 다 표시가 됐죠.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 법인세 그 세무조정할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중소기업 여부는 이걸로 얼마든지 금방 여기 판단하실 수 있겠죠. 시험 문제 나오냐고요? 나올 리가 없죠. 이론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중소기업 그런 내용들은 나와요. 이론 문제에서 보기에서.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시험 문제에 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저장 있죠. 저장 눌러주세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25페이지 보시게 되면 회사 등록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얘도 별반 등록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의해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되었다면 얘를 갖다가 반영할 때 어디다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웠던 그 회사 기본사항 말고 한번 얘를 보도록 하자는 얘기죠. 자, 삼일전자가 아니라 몇 번이었었죠? 5000번. 법인 조정. 법인 교재는 425페이지고요. 수행 내용에서 회사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조정은 내국 법인이며, 여기 우리가 써요. 추가 사항에 보시게 되면 법인 구분에서, 우린 지난번에 그 TAT 2급까지 배울 때는 이런 항목들 신경 쓰지 않았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법인 세무조정할 때 중소기업 판단했었죠. 그 자료 결과를 법인 구분 여기 내국 법인으로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지금 중소기업에 적합 판정 내렸죠. 그래서 적합 눌러주시고요. 종류별 구분 당연히 중소기업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 신고 땡땡 회사. 자, 거기서 수행 결과 한번 보세요. 별다른 건 없죠. 그런데 이 사소한 것도 회계 프로그램은 뭐 하나 등록 안 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항목들은 이렇게 배워 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얘가 우리 FPT 배울 때부터 회사 등록에 대한 자료의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5페이지에 2번에 보시게 되면 계정 과목하고 정규 등록, 얘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더라도 별반 해당사항 없죠. 그 다음에 4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세 번째 세무서 코드하고 계좌 코드 번호 한번 지금 눌러보세요. 어떤 게 나오나. 우리가 보통 그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가 있는데 앞에 있는 세 자리는 전국에 있는 세무서들의 고유 코드번호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자리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그 다음에 종교단체인지 아파트 관리단체인지 이런 거 다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머지 5자리 써드려야 되나? 설마.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120-81-203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 앞에 세 자리는 세무서, 그다음에 81은 보통 영리법인의 지금 뭐죠? 본점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원래가 81번밖에 86번까지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81번까지밖에 없었겠죠. 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내국 법인의 수가 여기 앞에 코드 번호가요 81번이었다가 86번도 87번도 다 여기 영리법인의 본점으로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82번은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외국법인이라든지 종교법인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84번이 제가 있었던 외국법인이고요. 85번은 영리법인의 지점들을 뜻해요. 그래서 85번. 자, 그러면 0번부터 여기 00 들어가는 거 있죠. 두 자릿수. 보통 이 가운데 자리가 00에서부터 저기 79번까지가 지금 개인 사업자들을 등록번호들이에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90번부터 99번이 면세 사업자들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고요. 그럼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봐도 사업자 등록번호에 두 자리만 보면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종교단체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아파트 관리단체인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앞에서 교재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아는 척 할 때 굉장히 뽀대나요 이게.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답니다. 그래서 뭐 계좌번호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사용할 때 뭐 알아서 돈 내라는 건 득달 가치를 잘 얘기해 주니까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게 되면 요약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약 재무제표는요. 교재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필요지식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수익 내용 첫 번째 표준 대차 대조표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회계의 재무상태표에서 작성된 표준용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불러오게 하거나 편집키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아, 얘도 제가 할 거 없다 그랬죠. 근데 모르면 거시기예요. 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누르면 간단한데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제가 해드린 이유에 여기 우리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쭉 다 있죠. 자, 재무상태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재무상태표를 클릭해서 얘를 갖다가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상태표가 작성된 것이었죠. 그 TAT 2급까지는 과목별로 구분 계정을 보는 것은 주로 회계 담당자들이 보는 것이었고 결산을 하고 외부에 보여주는 것은 제출용으로 통합 계정으로 해서 보여준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인 결산할 때는 이 재무 상태표를 갖다가 옆에 보시면 표준 법인용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구성에 대한 요소들이 세무 조정을 하기 쉽게 표준 대차 대조표 양식으로 싹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바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능모음에서 저장이 있나 없나 없네요. 얘를 불러서 이렇게 한번 보기만 한다면 이렇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요? 이렇게 한번 조회를 했죠. 그래서 화면이 떴으면 법인 조정에서 여기 표준 대차 대조표 있잖아요. 여기에서 새로 불러오기 예. 그러면 얘 누르자마자 앞에서 벌써 해놨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돼서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저장해 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계속 참고를 할 테니까요.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제가 이걸 하지 않고 표준 손익계산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일반 법인용 예. 지금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왔어요? 없죠? 그래서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금액이 쭉 반영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차이점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그 기업 회계에서 재무회계에서 그 표준 재무상태표로 전환시킨 다음에 그냥 여니까 반영이 돼 있었고 지금 얘는 그냥 불러오기로 불러온 거고요. 당기순이 나 있고요. 얘도 저장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모두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손익계산서 하고 난 다음에 429페이지에 우선 있는 대로 429페이지에 표준 원가 명세서라고 나와 있죠. 표준 원가 명세서 띵 눌러가지고 제조 원가 명세서 작성 여부 해야 되겠죠. 탭을 누르면 작성 여부 동그라미로 바뀌죠.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 그러면 얘는 원가 명세서 작성된 게 없다는 뜻인가? 있는데 뭐가 안 됐나? 왜 안 나오는 거지? 이럴 때가 난 제일 싫어.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 여러분 다 나왔어요? 어허. 아. 왜 안 될까? 치료비가 3,300. 뭐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러나? 원가 사태 됐고. 아, 들어왔다. 씨. 근데 재료비가 안 뜨네. 뭘 갖다가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치고 일단은 숫자가 나왔으니까 얘가 가끔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우선은 불러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남은 게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거든요. 교재는 431페이지예요. 그래서 431페이지에서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새로 불러오기. 속도가 늦네. 됐죠? 얘도 지금 원가가 반영이 안 돼서 금액이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금액은 다 맞나요? 교재하고? 아, 근데 왜 저만 이렇게 안 맞을까? 봤더니 세상은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저랑 쓰기는 똑같아요. 저랑 쓰기는 금액 똑같아요. 그래요? 네. 이 회사가 1,100번이 아니라 5,000번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5,000번을 저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백업 하나랑 공파일 거기 조지 씨가 해놨던 그 폴더 있죠? 그게 거기 한번 보세요. 5,000번 있을 거예요. 조지 씨가 있었던 거. 틀린 거는 됐어요? 좀 내려가요. 이거 백업하면 안 되고 백업이 아니라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이게 백업하는 거고 여기서 백업 데이터 복구 그거를 불러야 되네요. 아까 거기 시에서
괜찮아요? 지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살펴서 드릴게요. 설명표 일단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니까 저기 저 빼고 받아가지고 USB에다가 넣은 다음에 복구시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엉뚱한 데 가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여기에서 회사 코드 번호는 어디가 있냐, 아까 했던 거 법인 조정 5000번 이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해보게 되면 우선 새로 블록이 다 돼 있을 것이고요. 저장 눌러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얘도 블록이 해서 저장, 그 다음에 법인 조정에서 표준원가 명세서 확인해놓고 금액 딱 일치하죠? 저장해놓고, 자,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서 처분일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처분일은 며칠로 되어 있나요? 여기 2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그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요약, 재무제표에 대한 거 설명 한번 쭉 들으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교재 4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수익금액 조정 이제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보시고서 수행하면서 시험 문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실 항목들이 되더란 말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끊고